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소녀가 알아낸 거지의 정체. 소녀가 알아낸 거지의 정체의 관양 이광덕은 조선시대 형조참의, 예문관제학, 예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그는 경종 때의 과거에 급제하였고 과거로 급제한 이듬해에 세자를 가르치는 시간권 설서가 되어 후에 왕이 될 왕세제 연인군을 가르쳤습니다. 경종이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뜨고 영조가 즉위하니 영조는 스승이었던 이광덕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당시는 당파 싸움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광덕은 소론의 계열이었으나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탕평론을 주장하여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같은 소론의 여러 대신들에게 심한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론의 입장에서도 왕과 가까운 소론 세력의 이광덕이 무척 껄끄러운 상대였기에 마찬가지로 많은 견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주기 초반에 호남의 기근이 아주 심하였기에 영조는 이광덕을 어사로 파견하여 호남의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조정의 2조 좌랑이라는 유직에 앉았으나 곧 여러 정쟁과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파직되었다가 복직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거기에 영조의 뜻에도 거스르는 여러 상소를 올렸기에 영조와의 사이도 갈수록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조는 이광덕을 계속 기용하였습니다. 그는 주로 어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북관의 어사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사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갓을 쓰고 북관의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북관의 수령들이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백성들의 생활 형편은 어떤지 두루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광덕은 함흥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사령들을 단속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터에 갑자기 성내의 주민들이 분주히 오가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사또께서 오신다네. 어사께서 곧 당도하시니까 준비들 하라고. 어사가 오셨대.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이광덕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껏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나의 신분이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거늘 어찌 저들이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너희들이 입을 가벼이 놀린 것이냐? 이광덕이 피하 사령들에게 물으니 사령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참으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요. 그러니 결국 그 연휴를 알지 못하고 이광덕은 수일이 지나서야 다시 성내에 들어가 비로소 어사 출동을 하고 공무를 보았습니다. 이미 다들 어사가 출동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무를 다 본 이광덕은 자신의 출동을 백성들이 어찌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광덕은 고을의 아전 하나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고을 백성들이 내가 올 것을 어떻게 알고 있던 것이냐? 그러니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이미 다들 알고 있고 떠들썩 하였지요. 누가 처음 알게 된 것인지 저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광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이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말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은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거라. 그러니 어사의 명을 받은 아전이 사람들을 풀어서 마을 곳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이 이광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찌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인지 출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그것을 처음 말하니가 고작 7살 난 가련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일단 그 가련이라는 아이를 제가 데려오기는 하였는데
그러니 이광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일단 당장 데려오너라. 이광덕의 말에 아저는 가련이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이광덕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광덕이 보아하니 정말로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니, 아직 어미 포대기에 쌓여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어린아이지 않은가. 네가 어찌 내가 오는 것을 미리 안 것이냐. 이광덕이 물으니 가련이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집은 함흥마을 길가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난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웬거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옷이랑 신이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두 손이 매우 휘고 고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거지가 어찌 저리 살결이 윤택하고 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즈음에 그 사람이 옷을 벗어서 이를 잡아다 곧 도로 입으려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다른 거지가 그 옷을 받아서 추스려 입히고 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공손하여서 신분에 좀비가 있는 것을 알았지요. 높은 신분에 그러한 거짓골로 이곳에 올 사람은 어사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에게 말을 하였는데 잠시 사이에 이런 사실이 온 마을에 퍼져서 다들 알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광덕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하. 이럴 수가 그렇구나. 내가 내 신분을 숨기는 것을 조심치 못하여 일이 들키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것을 보고 알아채다니 참으로 너는 영특한 아이로다. 이광덕은 가련을 아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 가련을 늘 곁에 두고 귀여워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광덕이 어사의 소임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는 늘 함께 지낸 가련에게 시를 한 수 적어 주었습니다. 가련은 그것을 몹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물처럼 간직하였습니다. 가련은 그 뒤로 반드시 이광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는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집갈 아이가 되어서도 늘 절개를 지키며 다른 남자에게는 일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광덕은 한양에서의 바쁜 나날을 보내며 가련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이른바 위시 사건입니다. 노론 세력은 경종 때의 몸이 약한 경종 대신 아우인 연인군에게 대리 청종을 하게끔 만들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두고두고 노론 세력 자신들의 발목을 잡으니 그때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숙종이 짓고 영조가 쓴 시가 한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허위로 판명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광덕의 아우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김복택이란 자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자신 또한 국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이광덕이 자신의 아우를 구하려고 변론을 하다가 결국 이광덕 자신도 사건에 휘말려 예전 어사로 갔었던 북관의 정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관 정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광덕에게 어느 날 한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대감,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광덕은 자신을 찾아온 처녀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옛날 자신이 어여삐 어기던 소녀 가련을 드디어 떠올렸습니다. 아니, 네가 가련, 그 아이란 말이냐? 이럴 수가 참으로 잘 자랐구나. 이리 어엿한 처녀가 되었다니. 그러니 가련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이런 누추하고 외진 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게 되시다니. 이제부터는 소녀가 곁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괜히 너까지 해가 미칠 것이니 돌아가거라. 너를 보았으니 되었다. 마음이 좋구나. 이광덕이 가련의 마음을 한사코 거절하였지만 가련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광덕의 옆에서 정성껏 이광덕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가련은 이광덕의 옆에서 늘 이광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대감,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유배에서 풀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중국 촉한의 제갈 공명이 유비의 아들 유선을 도와 승상에 있을 때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제갈 공명이 언젠가 황위를 노릴 것이라 의심하고 견제하였습니다. 그런 공명이 선황의 유지를 받들어 위나라를 치고자 전장으로 나서며 2차례나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련의 말에 이광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련은 맑은 목소리로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읊었습니다. 이광덕은 가련이 읊어주는 출사표를 들으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자신의 처지인 듯하여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였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이리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달래주니 나 또한 너에게 답가를 줘야겠지. 이광덕 또한 고마움의 시한수를 벗습니다. 북간의 여자 협객이 지렁지렁한 머릿결을 들어 나를 위해서 소리 높여 전후 출사표를 외누나 낭송소리가 삼고 추려 그 대목에 이르니 귀양살이하는 이 몸에 맑은 눈물 마냥 줄줄 흐르는구나. 그렇게 가련의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유배 생활을 하던 이광덕은 가련의 말대로 석방이 되어 드디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광덕이 가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으나 죄를 사면받아 돌아가는 사람이 곁에 여인을 함께 데려가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너를 반드시 부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거라. 그러니 가련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녀는 대감께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광덕은 떠났고 가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르실까 이광덕이 자신을 불러줄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귀양살이로 몸이 약해졌던 이광덕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가련은 그 소식을 듣고는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광덕의 제사를 정성껏 올리더니 결국 자신 또한 이광덕을 따라서 그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집안 식구들은 그녀의 사정을 다 알았기에 차마산에 그녀를 묻지 않고 이광덕이 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렸던 길 옆에다가 그녀를 묻어주었습니다. 훗날 영성군 박문수가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 그의 무덤이 있는 길을 지나다가 그 얘기를 들어 알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그 비석에는 북관여걸 가련의 묘라고 써서 그녀의 영혼을 달래도록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옛날 어느 마을의 성격이 아주 못되고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며느리들을 들들 볶아대며 못살게 굴어서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늘 흉을 받습니다. 그 들들 볶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며느리가 천천히 걸으면 왜 이렇게 천천히 걷냐고 뭐라 하고 빠르게 걸으면 복 날아가게 왜 그리 빨리 걷냐고 뭐라 하고 며느리가 찬물을 떠오면 이가 시려서 못 먹겠다고 난리였고 따뜻한 물을 떠오면 날 더운데 무슨 더운 물을 떠오냐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러니 며느리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재채기를 했다가 쫓겨났고 두 번째 며느리는 실수로 방귀를 뀌었다가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다고 쫓겨내더니 네 번째 며느리는 투집 잡을 게 없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냈습니다. 이쯤 되니 이제는 이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다섯째 막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고 훤칠한 데다 성격도 좋아서 이 막내 아들을 좋아하는 처자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어머니의 성정을 견딜 엄두가 안 나서 막내 아들과 혼인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진즉에 혼인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내 아들을 좋아하던 어떤 처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처자의 집안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는 개냐. 그 집에 시집 가면 며칠을 못 버티고 더러운 꼴만 보고 나온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자 그 처자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저를 그 집에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게 처자는 부모를 설득했고 결국 그 집 막내 아들과 혼인하여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엽고 그 다섯째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작정을 하였습니다. 온갖 이유를 드러내며 이 며느리를 들들 볶아대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며느리는 그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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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네, 어머니 하였습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성정은 나도 우리 형들도 아버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이 병이라도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오히려 남편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 알려주시는데 어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부인은 선녀가 틀림없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런 부인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어머니에게 당하고 있을 때면 애를 써서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하니 이것이 이제 친남편을 이용해 먹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약이 올랐고 막내 아들이 없을 때만 노려서 더 심하게 이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매일매일 괴롭힘을 견디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을 나가고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 방 앞에다 화루를 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볼 양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밧줄을 가지고 다가오더니 시어머니를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자 당황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며느리의 힘이 더 세서 어찌할 수 없이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느냐. 이게 뭐한 짓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그 어떤 며느리도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화루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를 한 점 구워서 시어머니 앞에서 낼름낼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가 자신을 묻고 이상한 행동을 하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며느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이거 풀지 못할까?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벌이는 일이니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소고기를 낼름낼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잔뜩 고팠던 시어머니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고기 한 점 내주지 않고 다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니 너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시어머니는 몸부림을 저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니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요. 며느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맛있는 고기를 혼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첫날이니 이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하더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휙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는 숨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이미 며느리가 맛있는 것은 다 먹어버리고 남은 재료는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맨밥이라도 몇 숟갈 퍼먹은 뒤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사람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묶어두고 아주 저만 맛있는 걸 먹으며 약을 올린다오.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기저기 외쳐대는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거 좀. 그만 좀 하시오. 적당히 해야지. 이제는 아주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저러네. 저 혼자만 이상하면 됐지. 사람들은 평소에 시어머니를 알았기에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이 시어머니는 그대로 집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터에 나갔던 막내 아들과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에게 매달려서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며느리가 나를 약올렸다오. 나를 묶어두고 나 좋아하는 소고기를 저만 혼자 다 먹어버렸어. 이를 어째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답니까? 그러자 시아버지는 다리에 매달린 부인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거 그만 좀 하시오. 그러다가 우리 아들들 다 부인 없이 독수공방합니다. 막내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이리 모함까지 하시다니 시어머니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이고, 왜 내 말을 못 믿소? 정말 날 묶었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도 시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혀를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야, 이거사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역정을 내며 회초리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며 가만히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이며 남편이며 어머니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적당히 하라니까.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들 이러다가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집안의 남자들이 일을 하러 가는 날이면 갑자기 며느리가 돌변하여 시어머니를 묶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되겠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또 시어머니를 묶어놓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굴비며 고기며 혼자 다 구워 먹으며 약을 올리니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여기저기 며느리의 행동을 일러 바쳤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괜한 트집 잡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잘 할 테니 그만해 주어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당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했던 행동들로 며느리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지만 나중에는 오죽했으면 며느리가 이러는가 생각하며 자신의 그동안의 행실을 떠올리고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꾸려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평생 효도하며 살겠으니 그동안의 제 행동은 용서하여 주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하였고 어머니도 버릇을 고치고 며느리들에게 잘해주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화목해졌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옹고집전, 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옹고집전. 옛날 옹달촌에 옹고집이 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성미가 고약하고 고집쟁이며 동냥하러 오는 사람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거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왜 맨날 우리 집에 오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요. 돌쇠요. 네, 대감마니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대문을 열어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스님들도 이 집에 시주 받으러 왔다가는
붙잡혀서 매만 맞고 돌아가곤 하였지요. 우리 어머니는 왜 또 저리 오래 사는지, 저승사자는 뭐 하고 있나? 옹고집은 또한 불효자였습니다. 이 무렵 올출봉에 이름난 절에 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도사가 학대사를 불렀습니다. 옹당촌에 사는 옹가라는 고집쟁이가 스님들만 보면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욕심이 많은지라 뱉을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서 단단히 혼내주고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학대사는 옹고집의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시주 좀 하시지요. 할미종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주인날이 성미를 모르시나요? 어서 가세요. 잘못하다간 다리가 부러집니다요. 어서 가십시오. 오호, 이런 큰 부잣집에서 시주를 안 하다니. 황금 1천냥만 절에 바치라고 하십시오. 이윽고 옹고집이 나와서 눈을 부라리며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중놈을 당장 끌어들여라. 학대사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저 중놈의 귀를 뜰고 매삼십대를 쳐라. 옹고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대사는 후되게 봉변을 당하고 난 뒤 도수를 부려 나는 듯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들은 학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옹고집 놈을 지옥에 쳐넣어서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하십시오. 옹고집이 다시는 험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 못하는 벙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사님? 그럴 수야 있나? 도사는 옹고집의 버릇을 고칠 꽤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집 한 단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또한 사람의 옹고집이 되게 하였지요. 그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가 방에 들어앉아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어서 방 좀 치워라. 가짜 옹고집이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들어온 진짜 옹고집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두 옹고집은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인들도 깜짝 놀랬지요. 우리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 거 이 가짜야. 아니 이 가짜 놈이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너나 나가거라. 이놈아, 두 옹고집은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가려내지 못하였습니다. 조끼 안자락에 나 있는 불똥구멍까지 똑같았지요. 에이구, 이게 무슨 병해인거. 스님을 박대해서 벌 받는구나.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방바닥을 치며 울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고 하였습니다. 두 아버님 제가 시집 올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가야 내가 시집을 올 때 말이 껑충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깨진 노똥이가 벽장 안에 있지? 가짜 옹고집이 말하자 진짜 옹고집이 펄쩍 뛰었습니다. 헤이 저놈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먼저 꺼내네. 아가야 내가 네 시아버지다. 그렇지?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에 흉터가 있고 거기에 흰털이 나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가짜 옹고집은 잽싸게 도수를 부려서 진짜 옹고집의 흰털을 뽑아 제 머리에다 붙였습니다. 흰털을 본 며느리가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시네요. 진짜 옹고집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잘 있긴 저놈이 들어와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네. 자네는 내 친구이지? 좀 가려주게나. 김별감은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더니 손을 내줬습니다. 어휴 난 통 모르겠네. 관가에 가서 재판해보게나. 두 옹고집은 관가에 가서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서로 가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은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이 먼저 나서서 집안에 있는 세간을 술술 말하자 원님은 마침내 딱 자르듯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옹고집이요. 가짜 옹고집은
원님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마되어면 재산을 가짜 놈에게 몽땅 빼앗길 뻔했습니다. 진짜를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 자자, 제 술잔을 받으시지요. 허허허. 세상에 별난 사기꾼도 다 봅니다. 그려.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서 누울 집 한 칸도 없구나. 거지가 되었어. 가짜 옹고집은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진짜 옹고집의 아내가 가짜 옹고집을 방였습니다. 그놈 때문에 까딱했으면 우리 재산 몽땅 날리고 당신마저 다시는 못 볼 뻔했어. 천만다행이에요. 가짜 옹고집은 껄껄 웃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며 돌아다니던 진짜 옹고집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님,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옹고집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는군. 곧 도사는 부적을 주며 진짜 옹고집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나타나자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놈이 또 왔어요. 어서 내쫓아요. 그러나 이제껏 남편 행세를 해오던 가짜 옹고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집 한 단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가 욕심을 부려 벌을 받았던 것이요. 옹고집은 그동안 있었던 일과 도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옹고집은 그 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